서울의 번화가에서 한 걸음 비켜난 조용한 골목길. 그곳에는 시간을 거스른 듯한 작은 베이커리라 푸티 플레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작은 꽃이라는 프랑스어였지만 그곳을 운영하는 한서연의 삶은 결코 작거나 연약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갓 구운 빵의 고소한 향기와 함께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 그녀는 이미 하얀 조리복을 입고 밀가루와 사투를 버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고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반죽을 다루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작은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일한 태양은 6살 난 딸 하나나였다. 하나는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크레용으로 스케치북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집중력이 좋았고 작은 입술을 앙다문 채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서연에게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가장 큰 활력소였다. 그녀가 만든 달콤한 디저트보다 더 달콤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였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오븐에서는 마들렌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서연은 방금 완성된 딸기 쇼트케이크에 마지막 장식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앞에 조용한 골목길의 공기를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다. 이어서 육중한 무언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세단 한 대가 가게 바로 앞에 멈춰서 있었다. 그 차는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처럼 비현실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차체는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햇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곧이어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황급히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그 차보다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짐작하게 했다. 강태준, 율성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냉혈한으로 불리는 남자.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중요한 회의에 가는 길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에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비서가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태준의 신경은 온통 지체되는 시간에 쏠려 있었다. 그는 잠시 차에서 떨어져 담배라도 한 대 피울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작고 아담한 베이커리였다. 라 푸티 플레르.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냄새는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건드렸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쏙 내밀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 하나였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용기를 내어 그에게로 다가왔다. 태주는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법을 몰랐다. 아니,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아이들은 성가시거나 혹은 정략적으로 이용해야 할 다음 세대의 인물들일 뿐이었다. 그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어느새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아저씨 화났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해서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태주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요정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저 순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총명함과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내가 왜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되묻고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저씨 미간에 길이 3개나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미간에 길이 많이 생기면 마음속에 걱정이 많은 거래요. 하나는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미간을 짚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6살짜리 아이에게서 나올 법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매만졌다. 아이의 말대로 깊은 주름이 만져졌다. 그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한편 주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서연은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남자와 마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하나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나야 낯선 사람이랑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 서연은 아이에게 나지막이 말하며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얼굴.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분위기.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남자를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높은 곳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연은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태주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여자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하얀 조리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기품이 느껴졌다. 밀가루가 살짝 묻은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그는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기억 속 어디에도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뇌리를 스치는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애써 지우며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려고 했다. 과거의 망령이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대체 차량이 도착했고 비서가 태준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가게 안으로 사라지는 모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유독 자신을 향해 반짝이던 아이의 눈동자와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듯한 여자의 위태로운 어깨가 이상하게도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차에 올라탔다.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하나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 약속해. 다시는 엄마 허락 없이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는 엄마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저씨 외로워 보였어요. 엄마처럼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꼭 껴안았다. 그 남자가 누구이든 다시는 엮일 일이 없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며칠이 흘렀다. 라프티플레르는 변함없이 달콤한 향기를 풍겼고 한서연의 하루도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그날 마주쳤던 남자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불쑥불쑥 떠올랐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반죽에 집중하려 했지만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희미한 안개처럼 그녀의 의식을 맴돌았다. 아닐 거야.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되뇌었다. 하지만 하나나의 세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은 온통 멋지고 외로워 보이는 아저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엄마 몰래 자신의 작은 태블릿 PC를 켰다.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었다. 검색창에 검은색 아주 큰 차 타는 사람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율성그룹 강태준 회장. 사진 속 남자는 그날보다 훨씬 더 차갑고 권위적으로 보였다. 수많은 기사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경영의 귀재, 적에게는 한치의 자비도 없는 냉혈한 등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저 더 커다랗고 더 높은 곳에서 외로워 보이는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다. 저 아저씨라면 늘 씩씩하지만 밤에는 몰래 한숨을 쉬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부터 하나의 작은 머릿속에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동시에 대담했다. 엄마와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하나는 태블릿으로 율성그룹 본사의 위치를 검색해 지도에 저장했다. 거대한 유리 빌딩의 사진은 마치 미래의 성처럼 보였다. 아이는 그 성에 사는 외로운 왕자님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는 작은 기사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은 근처 오피스 빌딩에 케이크를 배달해야 할 일이 생겼다. 하나는 평소와 달리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가게에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섰다. 서연이 빌딩 로비에서 잠시 배달 확인을 위해 통화하는 사이 하나는 엄마의 손을 놓고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미리 외워둔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울의 심장부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금융가. 그 중에서도 율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주변을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했다. 하나는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회전문을 통과해 화려하고 넓은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낯설었지만 하나의 목표는 확고했다. 아이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강태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내 직원은 똘망똘망한 아이의 모습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사람은 없었다. 상황은 즉시 보안팀에 보고되었고 잠시 로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편 통화를 마친 서연은 하나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변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율성그룹 보안실이라는 말에 서연은 안도감보다 더 큰 불길함에 휩싸였다. 왜 하필 그곳이란 말인가? 그녀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로 택시를 잡아타고 율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보안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너무나도 태평한 얼굴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김 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하나가 있었다. 하나야 서연은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며칠 전에 그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준.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사무실, 그의 영역 안에서 마주한 그는 완벽한 지배자였다. 서연은 그를 보는 순간 7년 전의 기억이 봉인 해제되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친구의 파티에서 억지로 마셔야 했던 술, 어지러운 조명, 그리고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을 압도했던 한 남자의 존재. 그의 얼굴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서늘한 눈빛과 목소리 분위기는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바로 저 남자였다.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깊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극단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전의 경계심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다. 마치 원수를 마주한 사람처럼 혹은 과거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어째서 이 여자는 나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거지? 서연에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본능은 이곳을 벗어나는 것다. 이 남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손을 굳게 잡고 태준에게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시선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태준의 질문도 김비서의 만류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영문을 모르는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품에 더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다. 그녀가 7년간 필사적으로 지키고 쌓아온 평화로운 세상이 단 2번의 만남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방금 전 여자의 겁에 질린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저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강태준의 세상은 효율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 비서는 한서연과 하나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두툼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는 그녀의 지난 7년간의 삶을 건조한 사실들로 기록하고 있었다. 명문, 요리학교 졸업, 몇몇 유명 레스토랑에서의 근무 경력. 그리고 3년 전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베이커리의 개업까지.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성실했다. 태주는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다. 그의 흥미를 끈 것은 오직 그가 마주쳤던 총명한 아이 하나나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는 아이의 사진에서 자신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 고집스러운 인매를 발견하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장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나타났다. 부의 칸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생년월일이었다. 그의 뇌가 모든 연산을 멈추고 단 하나의 날짜에 고정되었다. 7년 전 그날 대규모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기념 파티. 교활한 계모의 등살에 못 이겨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밤. 비즈니스 경쟁자들이 아첨하듯 그의 스위트룸으로 밀어 넣었던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 다음 날 아침 그는 텅 빈 침대에서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 그는 그저 술에 취해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었다. 그는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정적인 동요는 아주 잠시였다. 그의 머리는 곧바로 가장 합리적인 다음 단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아이가 회의실에서 마셨던 주스컵,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흔적들. 그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신속하게 나왔다. 99.9%. 서류 위에 차가운 숫자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통제 밖에서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핏줄이 6년 동안이나 자라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의 견고한 세계에 던져진 커다란 파문이었다. 개인적인 그리고 그룹의 후계 구도에 대한 모든 복잡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임 없이 차키를 집어들었다. 이 문제는 직접 확인하고 매듭지어야 했다. 그날 밤 라프티 플레르의 영업이 끝난 뒤였다. 서연은 가게를 정리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다시 가게 앞에 멈춰섰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태준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과 기세는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내린 가게 안 달콤한 빵 냄새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뒤섞였다. 태주는 긴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나는 내 딸이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외면해왔던 진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 격렬하게 차올랐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그저 하룻밤 상대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모든 것이었던 아이예요. 그녀의 외침에는 지난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나는 몰랐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내 이름조차 듣지 못했어. 네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고 그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술에 취한 자신과 겁에 질려 있던 그녀의 얼굴. 그들 모두 누군가의 계략에 빠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오해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격렬한 감정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복잡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주는 서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가 아닌 자신의 딸을 홀로 훌륭하게 키워낸 강인한 여자로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꺼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결혼하자. 그 말은 로맨틱한 고백이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그는 율성 그룹의 상황을 설명했다.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계모 민석영과 이복 동생 강지훈. 그들의 위협 속에서 적법한 후계자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자신과 결혼해주는 대가로 하나에게 율성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최고의 교육 안전,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위. 서연의 미래 또한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어떻게 사랑도 없는 결혼을, 그것도 자신의 딸을 담보로 한 거래를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하나에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주었지만 태준이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세상을 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의 존재가 알려진 이상 아이는 태준의 적들에게 가장 좋은 공격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의 옆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몰랐다. 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도록 평온했다. 하나를 위해서 생각해봐.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굳게 닫힌 하나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지난 7년간 증오해온 남자가 이제는 황금으로 만든 새 장 속에 담긴 아이의 미래를 그녀에게 내밀고 있었다. 서연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한서연의 세상에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나였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수없이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과거의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의 안전과 미래였다. 강태준의 제안은 굴욕적이었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그의 세상에 하나의 존재가 알려진 이상 아이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터였다.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을 것이고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하나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겪었을 갈등의 흔적을 지운 채 담담하고 차분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하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율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권리와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신은 그저 하나의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며 그의 사생활이나 그룹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녀의 조건은 모두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군말 없이 수락했다. 그의 목적 또한 하나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요구는 오히려 그의 계획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혼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철저한 계약 관계임을 명시하는 조항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사랑이나 신뢰 같은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식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치러졌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저히 비밀스러운 결혼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단정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태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강태준의 개인 서재에서 변호사와 김 비서만을 증인으로 세운 채 혼인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의례적인 절차에서 태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았을 때 서연은 마치 얼음에 데인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이 결혼은 따뜻한 약속이 아닌 차가운 족쇄임을 그녀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렇게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작은 베이커리의 주인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율성그룹 총수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와 하나는 곧바로 강씨 일가가 모여 사는 거대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저택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마치 고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은 위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서연이 느낀 것은 따뜻함이 아닌 서늘한 공기였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안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서연에게 허락된 공간은 저택의 별채에 마련된 넓고 호화로운 침실과 거실뿐이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라프티 플레르의 아늑함과 달콤한 향기는 없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박물관 같았다. 반면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다. 아이의 눈에는 이 거대한 집이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의 성처럼 보였다.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럼 나도 공주님이야 하나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으며 저택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은 서연의 불안한 마음에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다. 태주는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아이의 방은 전문 디자이너가 꾸민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전담 교사와 보모까지 배정되었다. 하지만 이 성체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강태준의 계모이자 율성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민석영. 그녀는 서연과 하나가 저택에 들어온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길고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의 상석에는 태준이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는 민석영이 우아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아들 강지훈이 비스듬히 앉아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으로 서연을 훑어보고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태준이 네가 워낙 무심해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민석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출신을 비꼬듯 물었다. 듣자 하니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고 하던데 우리 집안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경력이네요. 몸쓰는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서연의 직업을 천박한 것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민성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밝혀 있었다. 민석영의 화려하게 칠해진 입술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꾸한단 말인가. 그때 옆에 있던 강지훈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다.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혹시 저 아이 정말 형님 핏줄은 맞는 겁니까? 그의 말은 선을 넘은 모욕이었다. 그 순간 식사 내내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식탁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살기에 가까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아, 내 아내와 내 딸에 대한 모욕은 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 다시 한번 그 입을 함부로 놀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석영의 표정 역시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전쟁의 서막을 알리며 끝이 났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하나의 곁에 누웠다. 태준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이 고맙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곳은 화려한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는 전쟁터였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맹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전쟁터에서 내 딸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날의 저녁 식사 이후 강 씨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민석영과 강지훈은 강태준의 서슬퍼런 경고에 잠시 몸을 사리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정면 대결로는 강태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율성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여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결과적으로 강태준의 판단력에 흠집을 내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기회는 교활한 여우처럼 찾아왔다. 민석영이 매년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라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치 인자한 시어머니처럼 서연에게 다가와 갈라쇼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재계의 모든 명망 있는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율성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얼굴을 비추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덫이었다. 서연은 그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태준은 그날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김 비서와 함께 다녀오라고 말하며 평소답지 않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민 여사가 꾸미는 일이야. 늘 조심해. 그것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실용적인 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 속에서 서연은 아주 미세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갈라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단정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심플한 네이비색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니나 다를까. 민석영이 재계의 만화님들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서연을 애워쌌다. 어머, 이분이 바로 태준이의 새 부인인가 봐요. 듣던 것보다 훨씬
소박하시네. 한 여자가 서연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날이 서 있었다. 가족은 뭘 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빵집은 얼마나 벌었는지, 모든 질문의 끝에는 그녀의 근본 없음을 조롱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며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조리 있게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책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제빵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일이고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만화님들의 의기양양한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며 도망가거나 화를 내며 자멸하는 그림을 기대했었다. 공격이 통하지 않자 민석영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선 경매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여러 고가의 물품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민석영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경매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물품입니다. 전설적인 빈티지의 프랑스 와인이죠.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마침 저희 새아가씨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 이 와인의 가치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네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빵이나 만드는 여자가 와인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녀가 망신을 당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강지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와인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라벨을 천천히 읽어내렸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의 입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와인의 생산지인 부르고뉴 지방의 때루아와 기후적 특징부터 시작하여 포도가 생산된 해의 빈티지, 리포트 양조 과정의 섬세한 차이점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시를 읊듯 놔 와인이 담고 있는 역사와 철학을 이야기했다. 블랙커런트와 흙내음 가죽의 뉘앙스, 그녀의 풍부한 표현력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수군거림은 어느새 경탄의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설명을 마친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 와인은 분명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와인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상류층의 허영심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민석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오히려 저 천박한 것의 품격을 높여주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회의를 일찍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대 위에서 조용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아내의 모습과 경악과 분노로 얼어붙은 계모의 얼굴이었다. 그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감정은 자신의 자산이 제 몫을 해냈다는 만족감을 넘어선 어떤 경이로움과 자부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마침표와도 같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했어.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의 어깨가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태준의 명백한 지지 선언에 민성영과 그녀의 무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굴욕을 주려던 계획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과 미묘한 호기심이 섞인 어떤 가능성을 품은 침묵이었다. 한참 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와인은 어디서 배웠지?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프랑스에서요. 그 간결한 대답은 그가 아직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을 다시금 깨닫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계약으로 묶어놓은 이 비밀, 많은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갈라쇼에서의 완전한 패배는 강지훈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의 분노는 어머니 민석영의 교활한 계략이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섰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우습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의 우회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강태준에게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태준이 그룹 내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던 자회사 율성푸드였다. 위기는 신문 일면과 저녁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율성푸드에서 생산하는 인기 어린이 과자에서 미표기된 유해 첨가물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아이들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강지훈이 비밀리에 자금을 댄 온라인 여론조작팀이 가세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성난 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의 일상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긴급 임원회의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했다. 내부 조사팀이 급파되었지만 모든 생산 기록과 품질 검사 데이터는 완벽했다. 마치 유령이 저지른 범죄처럼 오염의 원인과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임원회의에서 강지훈은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언은 교묘하게 태준의 리더십 부재를 비난하며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향하는 태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 며칠 만에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서재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복잡한 화학 분석 보고서와 생산 공정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글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를 움직인 것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로서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 의식에 가까운 전문가로서의 본능과 한 인간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가 보고 있던 서류를 가리켰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태주는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빵사가 뭘 알겠는가. 하지만 그는 이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마지못해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기업가의 시각이 아닌 셰프이자 식품과학도의 눈으로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재료의 본질을 보았다. 그녀는 온도와 압력, 다른 재료와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재료의 특성을 실전 경험으로 꿰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서류에 몰두하던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천연 향료 중 하나의 분석 데이터에서 아주 미세한 변칙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실험실 연구원들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오직 그 재료를 수천 번 이상 직접 다뤄본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불일치였다. 서연은 자신의 가설을 태준에게 설명했다. 이건 외부에서 주입된 오염물질이 아니에요. 특정 고급 천연 향료를 허가되지 않은 보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화학적 부산물일 가능성이 커요. 더 저렴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죠. 그녀의 말은 누군가가 공장 내부에서 표준 품질 검사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아주 특정적인 단계에 개입하여 고의적인 사보타주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태주는 이제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기존의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 감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해당 생산 라인의 특정 보존제 구매 기록과 재고를 전부 확인해, 그리고 관련 CCTV 영상을 1초도 빠짐없이 분석해. 감사팀은 밤새 공장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증거를 찾아냈다. 허가되지 않은 화학약품의 비밀 구매 장부와 과거 태준에 의해 좌천된 것에 앙심을 품은 공장장이 생산 라인을 조작하는 CCTV 영상이었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 강지훈이 태준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회의실 스크린에 모든 증거를 띄웠다. 곧이어 공장장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고, 그는 외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브로커의 자금 추적 결과 돈의 출처는 강지훈의 측근이 소유한 유령 회사였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다. 강지훈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주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내부 사보타주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율성그룹의 위기는 오히려 그의 결단력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증명하는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늦게 귀가한 태주는 주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반죽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설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면 되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 한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나 그를 보호하는 방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가장 예상치 못한 비수비셔가 되어 있었다. 율성 푸드 사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후 강씨 저택을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사용인들은 더 이상 한서연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훔쳐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명백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룹의 총수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위기를 막아낸 안주인. 그녀는 더 이상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 아니었다. 민석영과 강지훈은 치명적인 반격을 당한 후 상처 입은 맹수처럼 숨을 죽였다. 덕분에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복이 드문 평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서재에 틀어박혀 일에만 몰두하던 예전과 달리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귀가했고 때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택의 차가운 공간 속에서 따뜻한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하나의 제잘거림에 다정하게 미소 짓는 서연의 얼굴에서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발견했다. 어느 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을 배회하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서연이 잠든 하나를 위해 작은 쿠키를 굽고 있었다. 오븐에서 풍겨 나오는 달콤하고 고소한 버터 향기는 그의 기억 저편에 묻혀 있던 아주 오래된 감각을 깨웠다. 그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따뜻한 빵의 냄새.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갓 구운 쿠키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쿠키가 주는 작은 위안을 나누었다. 또 다른 날 밤이었다. 태주는 하나의 방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빠, 아이의 부름에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어색하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나는 그에게 책을 내밀며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에 당황했지만 딸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낭독은 뻣뻣하고 서툴렀지만 하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냉혈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얼굴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을 만든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태준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완벽해져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압박감과 정상에 오른 자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계모와 이복 동생의 존재에 대해서도. 서연은 어떤 판단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침묵의 위로 앞에서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의 끈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짜 가족처럼 아침을 함께 먹었고 태주는 가끔 직접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 여전히 각방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스치는 시선에는 미묘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고 우연한 손길의 다음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변화의 정점을 찍은 것은 하나의 유치원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댄스 파티였다. 하나는 며칠 전부터 태준에게 꼭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중요한 이사회가 잡혀 있었다. 모두가 그가 불참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요한 회의 일정을 변경한 채 유치원에 나타났다. 그는 어색하고 뻣뻣한 동작이었지만 환하게 웃는 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피어나는 감정이 더 이상
연민이나 동료애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날 밤 행복에 겨워 잠든 하나를 재우고 나온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더 이상 계약이라는 가면은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했다. 서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딸이잖아. 그 말은 더 이상 후계자에 대한 의무감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딸이라는 진정한 유대감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웠던 계약의 얼음은 마침내 피어나는 온기 앞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강태준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고 한서연이 예상치 못한 강적으로 떠오르자 민석영과 강지훈은 절박해졌다. 작은 계략으로는 더 이상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새로운 힘과 안정의 원천, 그의 유일한 약점, 바로 하나하나를 제거하는 것. 아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이용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계획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하나를 납치한다. 이것은 이제 막 봉합되기 시작한 가족이라는 관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서연은 죄책감과 히스테리에 빠질 것이고 태주는 이성을 잃고 리더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그 혼란을 틈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태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스캔들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동시에 서연의 부주의가 납치의 원인이었다는 거짓 증거를 흘려 그녀를 부적격한 어머니로 낙인 찍을 계획이었다. 덫을 놓기 위해 민석영은 가면을 썼다. 그녀는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자애로운 할머니를 연기했다. 서연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하나에게는 온갖 값비싼 선물을 안기며 환심을 사려 노력했다. 서연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온전히 믿지 않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노림수였다. 민석영은 하나와 가까워지면서 아이의 동선과 저택의 경호 시스템,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최근에 채용된 불만이 가득한 신입 경호원이었다. 결전의 날은 율성그룹의 분기별 정기 기자회견일로 정해졌다. 강태준이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장 바쁠 그날, 민석영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하녀와 함께 하나를 데리고 새로 개장한 테마파크에 가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하는 듯한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저택을 나선 그들의 차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전문적인 솜씨로 가로막혔다. 하녀는 약물로 잠재워졌고 하나는 다른 차로 옮겨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현장은 마치 어설픈 강도의 소행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었다. 서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나의 실종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 무대 위에서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던 태주는 급히 뛰어온 김 비서의 귓속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뛰쳐나갔고 그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대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저택은
경찰 조사팀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석영과 지훈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민석영은 비통에 잠긴 할머니 연기의 대가였다.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렸다. 내가 경호가 너무 허술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서연이는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살아온 세상이 다르다 보니 그들은 며칠 전 서연이 경호팀과 아이의 활동 반경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마치 그녀가 경호를 거부한 것처럼 꾸며 언론에 흘렸다. 태준이 딸의 실종으로 이성을 잃고 대중의 비난이 부주의한 엄마 서연에게 쏠리는 사이 강지훈은 이사회를 통해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총수의 개인적인 혼란이 회사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그의 편에 서 있던 이사들이 동조하면서 그들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압박감과 죄책감은 서연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민석영의 악의적인 속삭임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했다. 태준 역시 딸을 잃은 공포와 회사를 지켜야 하는 압박감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조작된 비난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은 이제 막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았다. 가까스로 봉합되었던 가족은 완벽한 붕괴 직전에 놓였다. 그날 밤 서영과 태주는 텅 빈 하나의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행복했던 시간의 잔해처럼 남아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다. 둘 사이의 침묵은 고통과 말없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주주총회 날짜는 확정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모든 방향에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민석영과 강지훈의 마지막 잔혹한 도박이 성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다. 긴급 주주총회는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강태준의 서재는 그의 법무팀과 전략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다. 그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림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라고 쓴 자신과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룹의 총수라는 가면이 부서져 내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절규하기 시작했다. 딸이 없는 제국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잿더미일 뿐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기업 변호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나가. 영문을 모르는 그들이 머뭇거리자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주주총회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는 기업을 지키는 전사들을 내보내고 다른 종류의 군대를 불러들였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정보요원들로 구성된 오직 그만이 움직일 수 있는 율성의 그림자 부대였다. 그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피처럼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내 딸을 찾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규칙은 없다. 그의 모든 분노와 힘이 이제 오직 딸을 되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폭발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하나의 방에서 아이의 스웨터를 끌어안은 채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끝없는 눈물 속에서 문득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민석영의 완벽한 연기,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던 비통함과 교묘하게 자신을 겨눴던 비난의 화살들. 납치의 타이밍, 언론의 움직임,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슬픔이 차가운 분노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수사관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적이 원하는 바였다.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허둥지둥 차고로 달려가 민석영과 하녀가 탔던 차의 문을 열었다. 경찰의 감식은 이미 끝난 뒤였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뒷좌석 문 쪽 주머니에서 민석영이 최근에 선물했던 값비싼 새 테디베어 인형을 발견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자신이 아끼는 낡은 토끼 인형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다. 그런데 놀이공원에 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두고 이 새 인형을 가져갔을 리가 없다. 이것은 아이가 처음부터 놀이공원에 갈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서연은 인형을 들고 태준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곳은 이미 각종 스크린과 감시 장비가 번쩍이는 사설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발견과 가설을 쏟아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민석영이 꾸민 짓이에요. 이 인형이 증거예요. 그녀의 날카로운 추리는 그의 팀이 막 건져 올린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납치범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마지막 신호가 과거 강지훈과 연계되었던 해결사의 활동 반경과 겹쳤던 것이다. 그의 막강한 힘과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고 절박하고 단일한 목표가 그들을 단단히 묶었다. 서연의 단서는 수사 방향의 완벽한 이정표가 되었다. 태준의 팀은 민성영과 지훈의 모든 비밀 계좌와 통신 내역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불만을 품고 있던 신입 경호원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찾아냈고 그를 통해 하나가 갇혀 있는 폐창고의 위치를 파악해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납치범들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더 깊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은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직접 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진행되었다. 차가운 CEO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분노한 아버지만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구석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피투성이 손으로 딸을 끌어안는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돈거래 내역과 붙잡힌 경호원의 자백 영상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민석영과 지훈이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연단에 올라서기 위해 막 발을 내딛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기업의 실적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 폐창고에서 벌어진 습격 장면 공포에 질린 채 구출되는 하나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경호원의 영상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남김없이 폭로되었다. 민석영과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그들 자신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끝을 맺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잠든 하나를 품에 안은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군중 사이를 가로질러 오직 한 사람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 승리한 가족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했던 호텔 연회장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일가의 추악한 음모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타전되었다. 민석영과 강지우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의 시대는 가장 극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잠든 하나를 품에 안고 서연의 어깨를 감싼 채 조용히 빠져나왔다. 차가운 전쟁터였던 저택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억압과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고 집안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함께 하나의 침실로 향했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아이 곁에 앉아 잠든 숨소리를 지켜보았다.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통과하며 그들은 이제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강태준은 민석영과 강지훈에게 단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는 율성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들이 저지른 아동 납치와 기업 파괴 행위에 대해 최고 형량을 받아내도록 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강씨 일가와 그룹 내에 남아있던 그들의 잔재는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마침내 끝을 맺었다. 며칠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태준과 서연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장소는 서재의 무거운 책상이 아닌 서연이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저택의 주방이었다. 그는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로 7년 전 그 밤에 대해 사과했다. 자신의 무지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생 미안해하며 살겠다고.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길었던 원망의 마지막 조각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태주는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말했다. 이건 실수였어. 그의 말은 결혼 자체가 아닌 그 방식에 대한 후회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야.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하나와 당신의 미래는 내가 평생 책임지겠어.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그녀가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비밀리에 주문했던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청혼했다. 이번에는 차가운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내건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다. 서연아, 당신과 하나가 내 텅 빈 세상을 가득 채워줬어. 이제 당신들은 내 전부야. 계약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냉혈한 CEO도 과거의 상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의 아버지이자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 남자였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그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길고 아팠던 상처가 마침내 완전히 치유되었다. 1년 뒤 저택의 푸른 정원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하객도 거창한 의식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만이 모여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축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화동이 된 하나가 꽃잎을 뿌리며 아빠와 엄마의 앞길을 밝혔다. 태준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라 푸티플레르는 율성 푸드 산하의 최고급 디저트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모든 창작의 권한은 온전히 서연의 것이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존중의 표시였다. 강태준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이제 웃을 줄 알았고 세상 그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아빠의 배 위에 누워 제잘거렸고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태준의 어깨에 기댔다. 아빠, 저 구름은 토끼 모양이고 저건 엄마가 만든 케이크 모양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서연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들의 세상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햇살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가장 완벽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